근데 박사님, 악인들이 참 잘 살던데요? 훨씬 더 잘 살고 성공하던데요? 그 5명 지금도 잘 사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잘 사냐고요? 이랬더니 벌써 다 죽었어. 70대를 못 넘기거나 70대 초반에 다 죽었네. 와. 네, 박 선생한테 크게 아픔을 준 사람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게, 잊어버리고 살게. 내가 94년 살아보니까 타인에게 정말 몹쓸 짓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누명 씌우고 이런 사람들은 수명이 긴 사람을 보지 못했네.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박 선생의 길을 꾸준히 쭉 가게,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러셨어요. 제가 이제 하와이 대저택이지만 저의 본명은 이강욱이거든요. 이름에 욱자가 있어서 그런지 욱하는 게 진짜로 예전 직장인일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음을 컨트롤하고자 굉장히 노력하며 살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잘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치료 들어갑시다. 대표님, 어떨 때 욱하는 마음이 드세요? 저는 상대방이 네. 애티튜드가 너무 지나치게 무례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좀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속으로 욱하지만 금방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바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바로 나를 진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례한 사람. 알고 계시네요. 그럴 때는요, 아, 나 왜 또 욱하지?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네. 내가 왜 욱하지? 아, 이 사람이 무례해서 그렇구나.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아주 예의 바르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이구나. 이 일을 해야 한다면 같이 하되 이 사람과 친구는 되지 않아야겠다. 앞으로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됐다면 훨씬 손해를 봤을 텐데 오늘 나의 욱하는 감정이 이 사람과 마음의 친구는 되지 마, 더 긴 교류는 하지 마, 알려줬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의 단계를 자동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책을 보면서 공감됐던 게,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3분만 자리를 피해보라. 몇 년 전이었어요. 인터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촬영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한참 한 15분 20분을 했는데 카메라를 안 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하면서 이게 안 켜져 있나 하면서 처음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그분들의 태도가 미안합니다 한마디도 없이 다시 가야 된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화장실 다녀오겠다 라고 하고서는 자리를 피해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게 들어갔는데, 정말 5분 전만 해도 정말 싸울 것 같았는데 다시 들어가서 해서 자, 시작하시죠 하고 해서 잘 끝냈거든요. 그때가 딱 떠올랐어요. 대표님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대표님은 내가 한 번씩 욱하는 게 나의 단점이야 라고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굉장한 장점입니다. 나는 자주 욱하지만 금방 정화가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자기 컨트롤에 참 능한 사람이야. 정말 그 3-3법칙은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3-3법칙. 네. 3분간 그 장소에서 3m 이상 멀어져라. 감정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욱하고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3분이 참 좋은 게,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좋고요.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양치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상쾌해지잖아요. 우린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참 무례하구나. 나는 무례한 사람 싫어하는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더 교양 있게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갔다 와서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말해요. 어제 혹시 잠 못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릴까요? 이래요. 그러면 왜 묻냐고 물어봐요. 다른 날하고 좀 다르셔서요. 예,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 표정이 좀 안 좋았어. 너 지금 나한테 좀 짜증내고 있는 거 너 느끼니? 이런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어제 못 주무셨냐?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어제 잠을 못 잔 사람들이 상대에게 늘 화내고 짜증내는 수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간접적으로 너 지금 좀 무례해. 네 표정 아주 구린 거 너 혹시 알고 있니?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한번 질문하면 표정이나 자세가 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상처를 줄 의도가 있어서 진짜 공격을 한 건지 혼자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내가 거기에 의도치 않게 파편을 맞았고 내가 이거를 곡해하는 건지 뭐 알 순 없죠. 아, 맞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아는 것만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해석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똑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웃어 넘기는데 누군가는 평생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날 무시했어. 이거 해석의 능력이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은요. 내가 아는 만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괴테가 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관계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게 많겠죠. 그러면 해석의 폭이 넓어져요. 네. 그러면 상처 안 받을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맨날 혼자 있거나 별로 아닌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도 없고 심리에 대한 지식도 없다면 늘 왜곡된 해석으로 상대가 나한테 상처 줬다. 나는 정말 늘 무시당하는 만만한 사람이야. 라는 아주 비합리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늘 당하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나지? 내 인생에만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나타나지?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이 진짜 필요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밤에 라이브 1시간 방송하고 잠들었어요. 5시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제 눈에는 악플로 보이는 3문장이 첫 댓글로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난 이 여자 목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 느낌표를 3개나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네. 그리고 세 번째가 목소리 좀 고치세요 느낌표 3개였어요. 예전 같으면 진짜 기분 나쁘고 차단하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 목소리 안 좋은가? 목소리 고치는 뭐 이런 걸 받아봐야 되나? 방송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보자. 그래서 해석기를 돌리는 겁니다. 해석기를 돌리는데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모든 듣기 싫은 말 속에도 플리즈가 반드시 들어있다. 그리고 가끔은 땡큐도 들어있다. 욕 같지만 플리즈는 다 들어있고요. 그러면 욕을 들은 것 같지만 플리즈와 땡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난 이 여자 목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네 취향은 그렇구나. 나 내 취향은 내 목소리 좋아. 그리고 너는 싫구나. 근데 우리 구독자들 중에 내 목소리 들으면 잠 온다고 좋아하는 사람 더 많아.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로 해석하고 끝내야 돼요. 2번째.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네. 이 사람은 이 여자의 목소리가 싫은데도 끝까지 들은 거예요. 이 여자 목소리가 싫은데도 그 새벽에 1시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여자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강의 잘했네. 자, 이거는 땡큐예요. 여기서 땡큐를 발견했어요. 3번째, 목소리 좀 고치세요. 이 안에 플리즈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다시 들어봤어요. 말이 일리가 있던 거예요. 그날 라이브가 잡음이 너무 심했어요. 마이크가 잡음이 너무 심해서 제가 듣기에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톤 좀 낮추고 천천히 말하면 더 좋겠구만. 이걸 표현할 줄 몰라서 목소리 좀 고치세요. 목소리가 싫어요. 라고 했을 수 있겠다. 강력한 플리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바로 댓글을 썼어요. 이 새벽에 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뭘 불편해하시나 걱정돼서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 잡음이 많고 톤이 높고 이런 걸 발견했어요.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이크를 바꿨고요. 라이브 할 때 좀 더 신경 쓸 거고요. 제가 좀 더 편안하게 말해보도록 노력할게요. 다시 들으러 꼭 오세요. 하트 3개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구독자님들이 대댓글을 수백 개가 달린 거예요. 제가 첫 댓글 고정했어요. 그거. 뭐라고 했냐면 해석은 자기의 몫이다. 상처 받을지 안 받을지는 네가 결정해라. 제가 이 책으로 강의한 거였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대요. 근데 오늘 저의 댓글을 보니까 해석을 잘하면 이렇게 상처 안 받고 오히려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게 수백 개 달리면서 얘가 떡상한 거예요. 조회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지금 600만 원 가까이 벌었고요. 이 영상이 저한테 구독자 한 3만 명을 늘려줬어요. 우와. 제가 그 악플을 지워버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그런데 해석은 나의 몫,
너는 내 유튜브에 와서 똥을 쌌지만 나는 내 성장을 위해서 좋은 해석 해볼 거야 라고 해서 플리즈와 땡큐를 찾아냈더니 마이크 바꾸고, 그리고 제가 노트북에 썼어요. 더 천천히 톤을 낮춰. 그 뒤부터 제가 듣기에도 훨씬 괜찮더라고요. 저의 스승이었던 거죠.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심지어 이 사람 구독자고요. 월 4,990원 내는 회원이었어요. 저를 싫어한다고 오해할 뻔. 근데 이 사람은 표현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일 뿐 저를 싫어하고 공격할 의도가 없었구나라고 또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책에 인간관계를 분재에 비유해 주셨어요. 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는 잘라내야 한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네.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정리를 잘 하려면 일단 버릴 걸 버려야 되고, 분리수거. 네, 인간관계도 분리수거. 와, 그게 분재에서 가지치기입니다. 네, 가지치기. 네, 제가 이 책 쓸 때도 제일 중점에 뒀던 게 누구나 모두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주자. 안 그럼 내게 안 되잖아요. 분재예술원 그 제주도에 있어요.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성범영 씨라고 평생을 분재만 한 할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가지치기다. 가지치기를 잘 해야만 정말 예술 작품이 탄생한다는 거죠. 가지치기를 안 하면 모든 나무는 형편없이 자란대요. 공자님도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속에 반드시 한 명은 나의 스승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악취를 풍긴다. 그래서 혼자 방 안에 있어라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길을 함께 가라예요. 그러나 가면서 누가 나의 스승이고 누가 악취를 풍기는 사람인지 빨리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물드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악취를 풍기는 사람한테 악취가 전염되는 건 너무 빠른 시간에 전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취 풍기는 사람 빨리 잘라내기가 1번이고, 잘라낸 다음에 이 스승이 될 친구와 함께 오래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선한 사람일수록 이 끊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항상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맞아요. 악인들은 어떤 가면을 쓰냐면 진짜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의 편인 것처럼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럼 저는 덥석덥석 다 믿었어요.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내 편이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가장 무서운 악인이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헷갈릴 때 멘토들을 3명에게는 물어봐야 돼요. 저는 이 사람이 내 편 같은데 저에게 너무 잘하는데요, 가끔씩 물음표가 좀 듭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옳은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최소 3명에게 물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편이라고 확신했는데 이 3명 다 아니야, 조심해야 돼.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걸 노리고 편인 척 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은 내 편 맞아요. 가까이서 안 보셔서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한 멘토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박 교수, 예전에도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었어. 그때도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도 돌이켜봐. 1년 뒤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나. 내가 뭔가를 설득해야 될 때는 문제가 있는 걸세.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깝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너무 지혜로우셔서 저의 멘토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결정이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거절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럴 때 그 조언을 따르자. 그리고 지나고 보면 거의 맞을 거다. 그래서 잘 잘라내야 예술 작품이 탄생한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모두에게 또 위로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책 쓰면서 저의 스승님인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님께, 박사님, 제가 인간관계 책을 쓰면서도 인간관계는 참 어렵네요. 그래서 박사님, 94년을 사셨으니까 박사님의 조언이 저에게는 정말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악인이었던,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생에 큰 손실을 봤던 경험이 많으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았지 이러시더라고요. 박사님, 먼 사람이었나요? 가까운 사람이었나요?
무척 가까운 사람들이었지. 예,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더 충격받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깜짝 놀라잖아요. 원래 멀리서 쏘나살은 적중할 수 없어요. 가까이서 쏘나살이 적중하고 상처와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건 진리다. 와. 네. 그래서 제가 물어요. 스승님 살면서 진짜 상처 입은 사람 몇 명 있으세요? 5명. 그렇군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근데 박사님, 악인들이 참 잘 살던데요? 훨씬 더 잘 살고 성공하던데요? 그 5명 지금도 잘 사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잘 사냐고요? 이랬더니 벌써 다 죽었어. 70대를 못 넘기거나 70대 초반에 다 죽었네. 와. 네. 박 선생한테 크게 아픔을 준 사람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게, 잊어버리고 살게. 내가 94년 살아보니까 타인에게 정말 몹쓸 짓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누명 씌우고 이런 사람들은 수명이 긴 사람을 보지 못했네.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박 선생의 길을 꾸준히 쭉 가게,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명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할 때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네. 또 책에 디오게네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처럼 타지 않을 정도로만 다가가고 얼지 않을 정도로만 멀어져라. 우리가 많이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적정한 거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타인은 존중하고 사랑하되 내가 너무 의지하고 기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우리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막 가서 비비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기대고 싶을 때도 위험한 상황이고 누군가 나에게 너무 기댈 때도 조금 우리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지낼 사람은 나 한 사람이다. 이거 혼자 그냥 독고다이로 있자 이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시간에 우리가 책 읽고 강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멘토들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야 됩니다. 이 책에도 저는 성공담을 쓰지 않았어요. 모두의 실패담, 아픔을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더 성장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고통을 겪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정말 나이 들수록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저 사람 인상이 달라져. 나이 들수록 품격 있어 이런 사람은 학력과 경제력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자기의 품격을 만드는 건 인간관계의 내공이자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에 보면 감정, 욕구, 반응 이 3단계 연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손으로 써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글씨로 내가 쓰면 우리가 손글씨 잘 안 쓰기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겸허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하면 우리가 갑자기 왼손으로 글씨 쓰면 지렁이 글씨처럼 네. 갑자기 어린아이 글씨 되잖아요. 엄청 노력해야 돼요. 이게 우리 뇌에 안 쓰는 영역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반응을 객관적으로 타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3단계 할 때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너무 기분이 나빠, 기분 더러워,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결코 해소되지 않고 하루 종일 화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지금 뭐지? 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왼손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화가 나지? 구체적인 감정을 한번 말해봐. 구체적인 감정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한 게 떠올라요. 내가 왜 이렇게 부장님한테 화가 나지? 사람들 있는 데서 나한테 지적해서 내가 모멸감을 느꼈구나. 그런데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줘서 외로움을 느꼈구나. 그래서 억울했구나. 모멸감, 억울함,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발견돼요. 구체적인 감정이 발견되면 해소하기가 진짜 쉽습니다. 나 그냥 화난 게 아니라 화날 만했네. 나 모멸감을 느꼈고 억울했고 외로웠네. 이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는 이 부장님한테만 그런 걸까? 평소에 많이 느낄까? 아니면 이게 내 잘못일까?
한 번 또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반응할 건가. 그냥 삐져 있고 이직을 알아보고 나 또한 저들을 뒤에서 욕하는 걸 택하고 싶은지, 내가 이 회사를 잘 다니고 싶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택할지. 그러면 반응으로 가서 고민하다 보면, 그래, 나 이런 일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야. 부장님께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 솔직한 감정을 고백해보자. 부장님, 제가 아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속상했나 봐요. 근데요, 부장님 말씀하신 거 생각해보니까 맞는 지적이세요. 근데요, 부장님, 다음에는 사람들 없을 때 저만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인 솔루션도 여쭙고 행동도 더 빨리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대1 조언 부탁드립니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게 바로 좋은 반응 선택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쓰고 왼손으로 한번 해보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극은 타인이 주지만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 생각도 감정도 우리 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6초면 됩니다. 화를 낼까 말까 내지 말자. 가능하다는 거죠. 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 혹은 인간관계는 결국 무엇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나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것은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든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런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갖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세 사람 속에는 나의 스승도 있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용기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처럼 관계도 연습하면 훨씬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훨씬 편안한 인생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연습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연습하고 좀 더 삶이 편안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는 참는 것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고 연습하고 쌓아가는 겁니다. 상처는 관계 속에서 받지만 회복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박상미 교수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가 사실은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처음 믿어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 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